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구 경기대 겸임 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야권에서 뉴스들이 많이 생산된 것 같습니다. 먼저 야권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상임고문이 국민의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동연 전 장관 그리고 이상돈 교수가 합류할 때 그 이후의 조사를 보면은 그 합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더랬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효과가 있을지요? 먼저 배종찬 본부장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과 비교해서요. 지지율의 전반적인 영향이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박지원 의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선거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동교동계가 합류했다는 것이 단순히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지지율에 또 국민의당의 어떤 선거 이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요. 뭐 송호창 그러니까 지금 18명이 된 거죠. 박지원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여기에 송호창 의원, 전정희 의원, 컷오프 탈락한 이 두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20석을 채우면은 교섭단체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지지율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교섭단체가 된다라는 것은 정책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중도신당 표방한 국민의당으로서는 정책 경쟁력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이제는 기반 탄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으로서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홍국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소폭 영향을 당장 줄 것으로 보입니다. 큰 폭으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나 박지원 의원이나 동교동계가 호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배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지지율에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선거 전반으로 따졌을 때는 일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호남 지역에서는 동교동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흐름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경병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오늘 상당한 뉴스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이 오면서 뭐 약간 빛은 발했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년 야권의 정통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호남에 대해 중심으로 해서 이 안정감, 짜임새가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박지원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그 유력한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국민의당이거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잔류로 이제 입장 정리를 한 건데 그 호남 민심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 쪽에서 뭔가 이게 이 호남 민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더 많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이 왜 국민의당에 합류했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가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날 때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의 가세가 기울어 가는데 박지원 의원은 왜 그동안에 무소속으로 있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오늘 합류했을까? 저는 큰 그림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 만일의 경우 현재 추세로 간다면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기 국면에 놓일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다시 사실은 합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의 큰 그림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통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 간의 기틀을 잡아주고 큰 그림을 그래서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자 본인의 그런 버팀목 역할을 자임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의당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말씀대로 박지원 의원은 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잔류하면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국민의당으로 이제 입당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공언해온 야권 통합과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게 될지가 박지원 의원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현경병 의원도 오늘 뭐 이 큰 뉴스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김종인 대표의 제안으로 야권 전체가 또 큰 혼란이라면 혼란 또는 큰 논란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국 교수? 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의 의도.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표명은 하지 않았지만 네. 물밑에서 야권의 통합을 주도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라든가 또 소위 말하는 민주진영의 원로 인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통합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네. 각 당을 만나면서 노력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국민의당만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사를 표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의 합류도 통합의 흐름 속에서 볼 측면이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주도해서 야권 통합 제안했고 지금 김원국 교수의 분석대로라면 박지원 의원도 야권 통합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해석하시는 그렇게 거죠?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리포트 정리한 대로 김한길 선대위원장이나 천정배 공동대표도 아까도 그 두 사람의 이 발언을 보니까 이게 어쨌든 뭐 제3의 길을 찾다가 이 새누리당한테 이 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독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상 야권 통합의 조건만 갖춰진다면 못할 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안팎으로 협공당하고 있는 국면 아니냐.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이렇게 봐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안철수 대표가 당혹스럽고 난감할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거로 봅니다.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워딩을 보면 네. 야권 통합이거든요. 이게 이제 당대당 통합인데 문재인 큰 대표예요, 아니면 김종인 대표께요. 예. 큰 틀에 어떤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큰 틀은 이때 현실적인 접근을 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자면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어떤 총선연대의 틀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총선연대라는 거는 적어도 정책 합의나 비전, 공약 이런 부분을 공유한 부분이 예.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최소한 후보 단일화 정도로는 합의로 가지 않겠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우에 야권 통합의 경우에는 뭐 국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야권 지지층의 의견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여론 흐름이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 네, 야권 통합과 관련해서는 리서치가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월 27일과 28일 전국 1000명 유무선 날들이 전화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1%이고 예. 이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약 1년 반 정도 이전에 물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는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4%, 야권 연대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이 48.9%로 절반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때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야권 연대를 원하고 있고 이 안철수 신당,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야권 연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 이 국민의당의 위상 자체, 떨어져 있는 지지율, 정체돼 있는 지지율이 보다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인하는 이런 목소리를 또 상당히 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도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 조사가 언제 있었던 거라고요? 지난 1월 27일, 28일 1월 27일, 양일간 28일이면 이루어졌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전에.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지금 배종찬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이 발전을 희망하는 유권자들도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 이후에는 조사가 된 게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예, 2, 3일 지나면 뭐 이 조사들이 또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 중에 보면 선거가 불과 42일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야권 통합 얘기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 느낌은 어이구 뭐 4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꺼냈다가 이게 성사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 야권 통합의 극적 효과를 노리려면 뭐 좀 임박해서 좀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 더 좀 효과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뭐 보도에 따르면은 필리버스터 전국을 에서 탈출하기 위한 카드의 성격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이 선택된 것 같은데 선거만 놓고 보면은 다소 좀 이른 제안 그리고 여기서 국민의당이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야권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 당론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럼 이제 더 이상 야권 통합 얘기를 다시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은 저는 적절한 시점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굉장히 추락하는 기세가 굉장히 큰 기세로 추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정책과 행보를 뭐 달리하겠다 당과 뭐 이런 아주 긴급한 행보의 변화까지 나타낼 정도로 위기의식이 깊었습니다. 위기의식이 깊었을 때 덩치가 큰 쪽에서 세력이 큰 쪽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면서 양보의 카드를 내미는 거 그리고 안쪽에서는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큰 그림을 저는 가져가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정해지고 양쪽의 후보가 정해지면 단일화가 뭐 굉장히 그런 어려워지거든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 또 보면 더민주를 탈당한 분들 대다수가 당시 지도부의 문제 때문에 탈당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다가 안 돼서 탈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 명분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 없어졌으니까 탈당한 명분이 없어졌으니 다시 함께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 사실은 탈당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 사퇴 개인 문재인 대표 한 사람의 사퇴가 아니라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친노 패권주의도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의원들 중에 친노 운동권 세력들이 워낙 압도적입니다. 아무리 공천 물갈이를 한다 하더라도 다수가 되게 돼 있고 인재 영입도 거의 대부분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네. 사실 김종인 대표가 1호로 전략 공천한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도 네. 문재인 대표 때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그 틀을 깨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김종인 대표가 지금 야권의 주도권을 가진 지도자로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큰형 같은 모습으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국면을 만든 거죠. 예. 그리고 공천 현실적으로도 당내적으로도 공천을 진행하는데 일정이 있고 이 후보를 확정해 버리면요 나중에 통합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또 맞춰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의 18명의 현역 의원이죠. 18명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4.13 총선에서 어느 쪽끼리 정치적으로 다시 그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냐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텐데 야권 통합이 되고 이 통합 과정에서 후보가 조정이 되면 역시 현역 의원, 특히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은 대개 다시 그 공천 받는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야권 통합 제안, 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을 참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야권 연대의 가장 절박함,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앞서 1개월여 전의 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선거를 임박한 가운데 하는 선거공학적인 야권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두 당의 지지율을 합하더라도 새누리당을 넘지 못하는 수도권에서의 이 절박한 상황, 위기감 자체가 조금 이런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 그리고 두 당의 교감 정도를 좁혀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감, 위기감이 조금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 안철수 대표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일축했지만 국민의당에서 논란이 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논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끌어당기는 힘과 또 여기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 중에 어느 쪽이 더 세냐? 어느 쪽이 셀 것 같습니까? 저는
끌고 가려는 지금 힘이 세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야권 통합 쪽 힘이 더 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겠네요. 안철수 대표는 이 기회에 예. 자신의 향후의 큰 그림을 생각해서 어떤 만일의 경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당의 현재 모습을 고집하다가 도리어 당 자체가 그럼 왜소해지고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건 없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 없이 통합해서는 안 되죠. 예, 조건을 달고 어떤 통합을 해야 조건입니까? 되죠. 안철수 대표가 만일의 경우 일정한 연대나 통합을 한다면 네. 적절하게 대선 후보로서 향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어떤 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런 얘기가 걸 돼야 약속받는 순간 야합으로 바로 저 규정될 텐데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그 역할을 저는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을 저는 안철수 하지 대표가 않을까. 그런 식의 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뭐 표현하건 안 하건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공학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통합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걸 안철수 대표가 과연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지층 중에는 여전히 야권 연대를 원하지 않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전면적인 당대당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 상호 간에는 단일화든지 연대를 열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크게 이 지지층들이 실망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것을 막는, 방지하는 그런 어떤 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이 야권연대가 어떤 형태로든 현실화되고 실현될 경우에는 선거구도 자체가 다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돼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짚어보면서 지금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권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공천 살생부 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사과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일단 그 논란 자체는 좀 잦아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양구 공관위원장의 권한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주도하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 전략 공천 또는 컷오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의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양구 공관위원장의 주도권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당헌 당규에 형식적으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네. 공천국면이유는 당대표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생부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용적으로도 이양구 위원장이 확실한 그 위상을 가지게 된 거죠. 네. 다만 김무성 대표도 또 비박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실명이 거론되고 파동이 일어난 마당에 과연 자를 수 있겠느냐,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본인은 살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사고는 뭐 할 수가 있겠죠. 노이즈 마케팅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그런데 상당합니다. 지금 분석대로라면 이양구 위원장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김무성 대표가 이 살생부 논란 때문에 권한을 이양구 위원장한테 다 넘겨준 꼴이 됐다 지금 이런 분석 아닙니까? 예, 감나무 아래서 기다리질 않았는데 홍씨가 그대로 떨어져서 손에 딱 올라온 셈입니다. 근데 이양구 위원장의 예. 형식적인 권한의 폭은 넓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양구 위원장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친박 진영의 이 칼을 받아서 휘두르는 모습을 보였는가 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이양구 의원은 굉장히 자기 개성이 강하고 또 아주 그 정치에 대한 식견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상당히 좀 의아했었습니다. 왜 한 진영의 편을 들어서 저렇게 가는 것일까? 저는 나름대로 원래 이양구 친박 핵심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공천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은 사실 저는 이양구 위원장의 스타일과 좀 안 맞는다고 봤는데요. 그래요. 그런 예. 부분이 새누리당 내부의 전열을 좀 가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이양구 위원장에게 일정한 힘이 실리고 있는 국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배정삼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권한도 확대됐고 또 네. 공도 이양구 위원장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정치적 분담도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이양구 위원장, 공관위장 손에서 속속들이 결과들이 발표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또 명분이 있고 지지층들에게
또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결과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이 결과를 통해서 총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정치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라 설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한구 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책임은 다시 당대표한테 갈 텐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